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원래 이 사람이 사장이 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민영화 반대한다. 그죠? 최연애 사장이 둥근 달림 감사합니다. 지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철도 민영화 반대하고 그 수사발 KTX 뭐 이런 거 저기 반대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사장이 되니까 지나치게 철도 민영화 아니다. 그리고 철도 노조원들을 싹 잘라버리고, 그죠? 이렇게 막 왜 호적에 파버리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호적에 파버리는 그런 일들을 막 했잖아.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자기가 그 사장 되기 전에는, 예, 자기가 사장 되기 전에는 민영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 철도 노조원들 싹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막 경찰 투입 요청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원인이 나왔어. 이게 왜 그랬는지 원인이 나왔어요. 뭐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이러더니 그 다음날 다 호적에서 파버렸잖아. 예, 개미처럼 살자님 감사하고요. 최연애 자식 눈에 피눈물 내고 정치 바람나 집 나간 어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 지역구 찜하기 최 사장 짝퉁 어머니 패러디 본물. 회초리 든 심정으로 노조원들 감옥 보내더니 고작.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지구당 당협위원장 자리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하며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SNS에서는 최 사장이 철도노조 파업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7,843명의 사랑하는 직원들을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지어 패러디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자자자 집중. 우선 최 사장의 행태를 짝퉁 어머니에 비유하는 풍자가 많았다. 오늘도 아이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영민아, 저기 택배 올 거니까 네가 좀 받아줘. 예. 그래서 뭐 한 트위터리아는 오늘도 자식들의 눈에는 피눈물이라며 고레일 최연애 사장은 어머니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돈까지 삥 뜯더니 정치를 하겠다고 집까지 나갈 기세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짝퉁 어머니의 방지법을 입법해주기 바랍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트위터리아는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옥고를 치르게 됐는데 잔치집에 먹을 거 얻어먹으러 기웃거리냐며 어머니 발언 사과하시라고 비판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난 너희를 버리고 새누리당으로 또 제가한다. 잘 있어라고 최 사장의 심경을 패러디한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최연애 아픈 아이 최연애 아픈 아이 아픈 아이 팽개치고 명품 쇼핑 다니는 어머니라고 비판한 것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최 사장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했던 것이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며 허탈해하는 반응도 많았다. 또 다른 트위터리아는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심정으로 노조원을 감옥에 보내더니 결국 공천 받으려고 그랬군. 민영화 앞장섰으니 한 자리 달라고? 라고 비난했다. 다른 누리꾼은 소신도 뒤집고 어머니 심정도 버리고 결국은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근데 이마저 뽀록나서 다 끝나게 생겼네 라고 비꼬았다. 일부 누리꾼은 최 사장을 국민 계모라고 야 국민 계모라고 패러디를 쏟아내기도 했다. 최 사장을 국민 계모라며 자식 같다던 철도 노조원들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아는 그러니 최 사장이 어머니 운운할 때 내가 어린아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린 그 괴물을 떠올린 것이라고 했고
그녀는 역시 콩쥐팥쥐의 그 계모였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 같은 분노는 사퇴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장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레일 사장 자격 전혀 없는 최연애는 즉시 사퇴하고 박통 품에 안겨서 정치를 하든 시중을 들든 하라고 주장했다. 한 트위터리아는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추잡스럽고 모렴치한 최연애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가 최연애 사장의 청탁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한 트위터리아는 황우여가 최연애 청탁을 언론에 흘린 건 최연애 너한테 줄 공천 없으니 여시나 먹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공감해 나는. 네. 이 황우여가 이걸 언론에다 공개한 거는 너한테 줄 공천 없으니 여시나 먹어라. 나도 그런 것 같아.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최연애 카드 돌려막기 끝났나 보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비겁하고 추잡한 파렴치범으로 몰아 쫓아내려고 쫓겨나도 싸지만 방법은 역시 새누리스럽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죠? 내가 봐도 사실은 이게 최연애가 공천을 요구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지? 황우여가 흘렸으니까 알았지. 국민 계모의 비리를 그러니까 같은 그게 방에서 이렇게 뭔가 하고 나와가지고 나온 얘기잖아. 그지? 왜 난 물레방앗까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충견이 유기견 되뿐네. 전국의 유기견을 모욕 말라. 네. 국민 계모 딱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야? 새누리당 서구을 출마해서 옛날 거 아니야? 그 2012년 거잖아요. 2012년에 대구에 출마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사장 돼가지고 이 꼬라지를 하고 그냥 국민 계모로 등극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충견이 유기견 됐다. 이 유기견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함부로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네. 얼마나 유기견들이 이쁜데 그러다 이효리한테 혼나. 다음 뉴스. 네. 오늘 올라온 뉴스만 볼게요. 그 전 뉴스들은 제가 오늘 올라온 뉴스가 왜 이렇게 많니? 오늘 17일이죠. 아니 17일날 뉴스가 완전히 그냥 때로 올라왔네. 자, 맨 끝에서부터 갑시다. 릴렉스. 정당들 안녕 현상의 역할 제대로 못했다. 그죠?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 비판 분위기였는데 이걸 받아 아는 정당이 아무도 없었죠. 근홍근홍님 감사합니다. 민주당조차도 여기에 아무 반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고, 하여튼 염수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석기 사태 때문에 이석기의 해산 심판 때문에 정당 해산 청구 심판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을 못 끄고 있고, 그죠? 염수정 추기경 서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속내는 글쎄요. 누가 놓은 보수가 놓은 덫에 걸린 윤여준과 박희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계속해서 써대고 있는 게 소위 조중동이잖아. 이게 조중동이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계속 텔레비전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거, 그게 지금 목표라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이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한테 뭐 연대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 지금. 설마 이제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는 어느 당에서도 공천 못 받을 거 가니까 가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야. 근데 문제는, 실제로 어떤 조직된 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론 주도층은
이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이 안철수 신당과의 프레임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꼴. 이걸 보면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쓴 것처럼 정말 이대로 가면 야당들 싹 다 망하게 생겼고, 그 싹 다 망한 다음에, 그렇게 다 망한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정말 어저께 이상규 선배 말대로 그냥 이제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쫄딱 망하면서 이 야당이 공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야당을 전부 다 이제 국민의 손으로 해산시켜야 돼. 이 모든 야당들을 국민의 손으로 싹 다 해산시키고 새롭고 강력한 목표가 뚜렷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하며 망치부인의 범국민 대책본부 구성 투쟁은 계속됩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 뭐다? 1차 목표 이명박 처벌과 그 반독재 그러니까 이명박 처벌과 독재 부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 이명박 처벌과 독재 부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 구성을 제안하며 팟캐스트 연합방송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팟캐스트 나는 잉여다라는 젊은 팟캐스트를 제가 지금 섭외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이제 내가 출연해주는 대신 같이 이렇게 연합방송을 좀 해보자. 네, 지금 꼬시는 중이에요. 네, 하여튼 그 잉총수와 더불어 한번 만남 예정이 있고요. 오늘 팩트TV 가서 이제 김 사장님을 잘 꼬셔가지고, 김태일 사장을 잘 꼬셔서, 다른 출연진들과 더불어서, 이제 팟캐스트 연합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2월 10일, 120년 전에 동학운동이 시작됐다는 그 2월 10일을 디데이로 해서, 팟캐스트들 뭉쳐라. 팟캐스트 연합 생방송 한번 하자! 여러분들이 해줄 일이 있어. 자, 이제까지 나라꼴 이 모양으로 되는데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셨던 님들 하실 일이 있어. 뭐냐 하면 이제 팟빵에 들어가가지고 팟캐스트 그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망치부인의 제안을 전하세요. 이명박 처벌과 독재 부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를 구성 제안하는 망치부인이 팟캐스터들의 팟캐스트 방송들의 연합 방송을 제안하고 있다. 응해라. 요렇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니? 팟캐스트의 댓글 또는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사람들의 게시판, 이런데 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협단이님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연합방송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정말 박터지게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평론가들과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가능하면 현직 정치인들도 불러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이 뭐냐, 우리나라에 어떠한 야당이 필요하냐, 이런 논쟁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응답하라 팟캐스트. 야! 바로 그거야. 응답하라 팟캐스트. 자, 이 응답하라 팟캐스트 그거 좋네요. 그거 2월 10일 응답하라 팟캐스트. 그래서 응답하라 팟캐스트 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 범국민 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게릴라들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뭔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팟캐스트, 유튜브, 각종 게시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무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에다가 팟캐스트 연합방송, 팟캐스트 연합방송에 나서라! 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팩트TV에 모여가지고 팩트TV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게 2월 10일까지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내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끔 공간도 우리가 좀 빌려보고, 그래서 팟캐스트 연합방송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하여튼 그 이야기. 지금 에이미 얘기는 아까 지나갔는데
미안해요. 자막이 계속 그랬죠. 나는 에이미 사건을 해결해준 검사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가 연예인을 위해서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리어 나는 이런 검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형외과 수술 무자격으로 막 해놓고 그 돈 다 받아 처먹고 그런 나쁜 의사들한테 돈 받아준 검사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왜 구속하고 그러세요? 에이미 해결사 검사 구속한 검사 내놓고 여기자 집단 성추행한 이진환이나 어떻게 좀 잡아 넣어봐. 네. 국민 계모의 추태로 제목 바꿨어요. 예. 이진환이라고 그 검사가 있는데 윤석열 팀장 쫓아내고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검사인데 그 여기자들한테 성추행을 해가지고 여기자들이 검찰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검찰에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예. 자, 좌우지간 지금은 이 박근혜가 그런 말 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그죠? 예. 박근혜가 이 비정상의 정상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이 연예인의 해결사 노릇을 한 검사라고 막 구속하고 지랄 연병이 나서 막 검찰 비리라고 막 거품을 물고 있는데 과연 성형수술 개떡같이 해놓고 돈 받아 처먹은 성형외과 의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지금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검사들은 누구냐?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검사들은 누굽니까? 여기자들을 집단 피해자, 아니 가해자가 혼자서 여러 여기자한테 성추행을 한 거 아니야. 일반인이 말이에요. 손등에 뽀뽀를 하면 1,500만 원의 벌금에 40시간에 강제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검찰 차장이라고 여러 명의 여기자한테 함부로 그런 짓거리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검찰에서 더피님 고맙습니다. 팬클럽. 감찰반에서 감찰했다고 또 거짓말까지 했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성희롱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절차에 맞게 했다라고 거짓 보도까지 했다는 거. 나는 그게 더 나쁜 놈들이라고 봐. 나중에 감찰위원회에서 우리는 그거 감찰한 적 없다. 성희롱 사건이라는 얘기 못 들었다. 그렇게 지금 증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나쁜 검사는 누구냐? 에이미의 해결사 노릇한 검사보다 나는 이 감찰반에서 감찰했다고 거짓말한 발표한 놈이랑 이진환이랑 그 둘이 구속돼야 된다고 봐요. 막걸리나님, 김우들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정말 비정상이죠. 안 그래요? 이 권력을 가진 검사는 여기자들한테 성추행해도 돼? 허리를 막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그러면서 성희롱해도 되는 거야? 누가 그래? 아니 이게 정말 다른 나라에 쪽팔리는 게요. 이 대통령이 여자잖아. 용인아찌님 감사합니다.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여성의 인권이 다른 나라보다 더 보장돼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근전되는 나라가 돼야지 그게 여성 대통령의 나라지. 그런데 권력자들이 성희롱하고 자빠졌어. 김무성 허벅지, 이진환 손등, 옛날 당대표의 가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무슨 원칙과 소신을 이야기하고 보수란 얘기를 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를 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를 하려면 이진환 같은 검사 차장 자르고 한직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그 검사 자격 박탈하고 법률 책임자로서 이 법무 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지. 또 우리가 선거 때 내가 웃기는 피해자잖아. 내가 뉴스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직접 증인이 분명한
발언을 했어. 어떤 후보에 대해서. 그랬더니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징역 8개월을 때렸던 이 법원에서 어떻게 김무성이니 권영세니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 대선이라는 심각한 투표기간에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김무성 권영세를 무혐의 처분할 수가 있어. 이런 검사야말로 비도덕적이고 미친 검사지. 그런 검사들 검사도 못하게 하고 이 뭐 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상부의 지시와 명령으로 말도 안 되는 변호사 무혐의 처리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무혐의 처리했다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 검사 잘리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끔 처리를 해야 상부의 명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무혐의 처리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심 고백하게 하는 거고. 예. 이방 반대쪽 진영은 그냥 강퇴하나요? 아니요. 이 방에 와서 미친 소리 하면 강퇴해요. 예. 자, 청산 3694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욕설과 성드립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하면 강퇴당해요. 이 비정상의 정상화. 자, 그러면 이 광주는 폭동이다 이런 미친놈들은 당연히 블랙이죠. 예. 비정상의 정상화를 당당히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저들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뭘까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뭘까요? 아니 철도 노조의 파업이 합법 파업인데 불법 파업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그리고 규정과 절차를 지켰던 노조 지도부를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변호인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변호인 보셨어요? 변호인에 보면 변호인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가 뭡니까? 여러분은 변호인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가 뭐라고 보셨어요? 예. 가장 감동적인 대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000만 명의 관객이 변호인을 보러 가요. 왜? 1000만 명이나 변호인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박근혜가 자기가 곧 기준이야.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박근혜한테 충성하면 정상, 박근혜를 비판하면 비정상. 지가 곧 국가야. 지가 곧 권위고.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서 무조건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겠다? 그게 박근혜식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정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면 노동자들이 제값을 받는 나라가 돼야 되고 범죄를 저지른 새끼들은 몽땅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성희롱을 저지른 검사는 당연히 검사옷 벗고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해야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지. 자, 망치부인 말이 맞다라고 동의하시면 엄지손가락. 야생란님 감사합니다. 자기한테 충성하면 정상, 자기한테 비판하면 비정상? 저는요, 국민이 국가다라는 말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더 가슴에 남았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성희롱 검사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범들이 무혐의 처분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비정상이잖아. 세사로운 동생님, 감사합니다. 진정하고, 우리 아까 읽던 뉴스 마저 보도록 할게요. 망치부인 말이 맞아요? 세사로운 동생님, 감사하고요. 노래를 또 틀기에는 좀 그래.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안철수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라는 조중동의 덫에 걸려있는 김한길, 결국 민주당을 말아먹을 것이다. 함초롱이님 둥근 달린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예언했죠. 김한길이 당대표가 됐다는 건 민주당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기억나요?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생명을 다했다는 얘기다. 이제 민주당은 사라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김한길이 당대표 됐을 때 이제 민주당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딱 그대로 가고 있어. 김한길이 2004년부터 6년 사이에 열린우리당 완벽하게 말아먹었잖아요. 예. 열린우리당을 완벽하게 말아먹고 2005년이었지. 그리고 당을 완전히 야당이라는 야당을 다 깨놓고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야당에 일었을 만하니까 돌아와갖고 또 깨고 있는 거잖아. 최악의 청년 일자리. 고용률이 처음으로 30%대. 청년 고용률 사상 최저로 떨어져. 청년 고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2010년 뒤 3년 만에 8%대로 높아졌다. 70% 고용률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이 고용률 30%대는요, 알바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예, 정식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그 알바를 다 포함한 거야.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청년층은 지난해 가장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에 견주 5만 명이 줄었고 고용률은 39.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82년 이후 처음으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고용 한파를 맞았던 201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8%대에 복귀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취업진로센터 옆 취업정보 게시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청년 실업 고용률이요, 정말 살인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청년들의 실업률이 커지면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야. 이것도 또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가요,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 대기업에, 여보세요? 옛날 한양간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재미있는 속담 있지.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봉도 달고 가는 날이 장날이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나지. 고무신도 잘 있어야 신고 다니지. 오늘따라 우리 엄마 장가가라 성망하시네. 아랫마을 이쁜이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3년만 기다리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왜 난들 안 가고 싶겠어요. 내 눈에는 아랫마을 이쁜이가 최고인데 3년만 참아줘요. 옛날 한양간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재미있는 속담 있지.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쁜이가 말을 하고. 음악이 나갔다. 예, 큰일 났네. 이거 녹화 중에 음악이 나가버렸어.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좌익교수 사건, 예, 좌익교수 사건에 대해서 그 고소인 조사, 내가 이제 고소를 했잖아. 내가 고소를 했는데 지금 좌익교수 잡혔냐 그러니까 그날 가면 얘기해 주겠대요. 예. 그리고 원래 박형철 검사가 내 사건 담당했는데 담당 검사가 바뀌었네. 예. 담당 검사가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요. 예.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면 얘기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누군지 범인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근데 고소인이 나하고 우리 딸인데, 예, 둘이 같이 고소를 한 건데 왜 나만 부르지? 하여튼 뭐 그러니까 내가 부모니까 둘 다 같이 하여튼 자, 이 좌익교수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한답니다. 예, 형사 고소한 내용으로 고소인 조사를 하러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야 돼요. 예, 21일 날 제가 가야 되니까 그날은 또 이게 이상하게 또 낮 2시에 오래. 참 웃기죠? 예. 아니 보통은 이게 아침에 일찍 오라 그러는데 10시나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낮 2시에 오라네. 네. 그날은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갔다 와서 밤 10시에 하든지 그렇게 그날만. 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갔다 와서 밤 10시에 방송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저기 뭐야. 내가 원래 20일 날 내가 삭발하려고 했는데 삭발할까봐 그랬나? 이거 내가 만약에 삭발했는데 좌익교수 잡아놨으면 이제 웃기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20일 날 이제 저기 뭐야 민주당사 정의당사 거기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삭발을 하겠다. BJ 셀링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필이면 화요일 날 2시에 오라는 거야. 일단 삭발을 하고 가? 아니면 갔다가 나와서 삭발을 해? 이것도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하여튼 지금 김무성, 권영세 무혐의 주는 검찰에서 제대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검찰청 앞에 갈 때 내 검찰청 가는 길에 방송할게요. 검찰청 가는 길에 방송할 테니까 방송하고 나와서 또 방송하고 그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삭발은 그럼 좀 보류해야 되겠죠? 그죠? 예.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좌익 교수의 실체를 잡아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월요일 날 삭발은 한 주만 연기합시다. 일단 검찰 갔다 온 다음에 삭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맞아. 내가 검찰 가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 맘에 안 들면 그때 그렇지. 바로 그럽시다. 자, 그럼 우리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이게 지금 시간이 4시 15분경에 녹화된 내용은 음악이 들어가서 이게 참 유튜브 그냥 안 올려. 난 안 올릴래. 우리 여비고님이 올리시라고 그러고 유튜브 올리는 거는 내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자, 하여튼 안 잡았다면 예, 내가 삭발을 하고 잡았는데 민간인이고 전혀 모르는 척해도 내가 삭발을 하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밝혀냈으면 내가 삭발 안 하고. 자, 알았지? 갑시다. 아까 하던 이야기. 이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청년 실업 문제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선거 때만 되면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박근혜, 이명박이 말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반값 등록금 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키지를 전혀 않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는 누구의 취업에만 관심이 있었냐? 50대 이상. 50대 이상 고용률은요,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늘었어요. 예. 이명박 때부터 50대 이상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거야. 예, 예. 그런데, 그러면 50대 이상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냐?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 하면, 이번에도 지금 이제 박근혜가 어저께 했던 얘기인데, 이 이마트나 이런 그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주 40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 110만 원밖에 못 받아. 왜냐? 주 4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규직으로 쓰이지 않으려고 40시간까지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40시간짜리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20시간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약을 다시 요청을 하는 거야. 재계약을 하는데 20시간만 일하라는 거야. 왜? 그러면 지금 40시간 일하는 아줌마를 20시간만 일하게 하고 20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아줌마를 고용한 다음에 이만큼 고용이 늘어났습니다라고 홍보하려고. 기업이 이렇게 정부에 호응했습니다 홍보하려고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고용률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잖아. 40시간 일해서 1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이게 20시간 일하면 55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고용 숫자만 늘리겠다고 40시간 일하던 사람한테 20시간만 일하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예. 2명한테 50만 원씩 나눠 가지라고. 우리가 얘기한 고용률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비정규직 일자리 1명 하던 거 둘로 나눠 쪼개주라는 거, 그게 우리가 요구한 고용률이에요? 이거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죠. 예.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죠. 고용이라는 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받는 거, 그게 고용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50대 이상, 55세 이상의 직장 여성들한테 40시간만 일해라 하면서 일자리 둘로 쪼개는 이 미친 짓거리. 여기서 우리는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개사기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고용이란 단지 그 뭐예요? 20시간짜리 그 55만 원짜리 일자리를 고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아르바이트를 고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최저생계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한 달에 1인당 200만 원이야.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최저생계비를 주는 일자리, 그것만 고용이라고 해야 된다. 아이 개새끼들이 말이에요. 무슨 그 일자리에 뭐 취업률이라는 게 뭘 포함한 거냐? 아르바이트생까지 전부 다 취업으로 치는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이력서를 쓰고 있잖아. 정규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실업이야. 실업 상태로 봐야 돼. 근데 이 새끼들은 뭐예요? 뭐 주 몇 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으로 봐. 주 몇 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고용된 걸로 봐요.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건 정말 웃기는 거야.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한 사람이 월 200만 원 이상의 이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면 그건 고용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구직 중이다. 취직했어? 어디? 하는 일은 국정원이랑 똑같아? 꼭 이런 애들은요, 예, 지네들이 취직했다고 자랑하는데, 뭐 알바? 댓글 알바? 예. 이 고용률이라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이 앞으로 박근혜가 몇 달 뒤에 또는 몇 주 뒤에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개소리 하면요, 정말 폭탄 던져야 돼. 40시간짜리 일자리를 100만원짜리 일자리 2명한테 50만원씩 나눠 가지라 놓고 그걸 일자리를 늘렸다고 개소리 하면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빠 저 일베에 취업했어요. 거긴 좀 그렇지 않니? 하는 일은 국정원이랑 똑같아요. 아빠 저 그 장기 매매 업자들한테 취직했어요. 거긴 좀 그렇지 않니? 하는 일은 병원이랑 똑같아요. 새끼들.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는 현재 그 노인 일자리, 55세 이상의 일자리에다만 관심을 둬요. 그래서 55세 이상의 사람들한테 박근혜가 이렇게 일자리를 늘렸습니다라고 또 이 속여 먹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55세 이상의 이런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50만원이라도 지금 현재 수입이 없어서 50만원이라도 갖고 싶은 아줌마들에게는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50만원으로 생활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전체 국민의 고용률이 올라간다라고 뻥을 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건데요. 왜 청년 일자리의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50만원 받아가지고 국민연금 낼 수 있어? 50만원 받아가지고 국민연금 낼 수 있어? 국민연금 내고 집세 내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내고 난방비 내고 살 수 있어? 못하죠. 못 살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저질 일자리를 노인들에게만 만들어주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면 뭘 하겠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죠. 근데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도 결혼도 아이도 안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신생아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사실 지금 신생아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때 그 한 사람의 신생아가 책임져야 될 노인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가 늙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고용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인 거야. 청년 일자리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라가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국의 지름길이 청년 실업이야.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망국의 지름길이 청년 실업이라고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건희하고 정몽구가 가져가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몇십조잖아요. 영업이익이 몇십조야. 근데 그 몇십조의 영업이익이 사실은 누구 돈이다? 사실은 국민 돈이다. 야! 재벌이 번 돈이 왜 국민 돈이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돈을 번 배경은 뭐 때문이야?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정직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규직 직원들을 줄이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이런 걸 많이 뽑는 거죠. 그죠? 정규직이 거의 이제 한 달에 1년에 100명이나 뽑나? 정규직을 거의 안 뽑아요. 그리고 정규직을 뽑아도 퇴직한 사람 숫자만큼만 뽑아. 그리고 여전히 8,000명의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얼마? 2분의 1 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럼 원래 8,000명은 정규직이 돼서 정규직이랑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8,000명의 월급을 잘라서 사장님 후룩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대나 삼성에다 납품하는 중소기업체, 그 중소기업체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 납품값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사장님 입찰하실래요? 그대로 넣으실래요? 그래서 납품값을 못 올려.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납품값을 그대로 했는데 원자재 값이 올랐어. 그럼 뭘 줄여야 자기의 이윤이 보장이 돼? 임금을 줄여야 돼. 그래서 자기네 공장의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나 비정규직으로 바꿔서 또 월급을 줄이는 거야. 임금을.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벌어들인 그 영업이윤은 사실은 그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임금, 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용역업체에서 일한 비정규직의 임금이에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물건을 팔아먹을 때는
현대자동차 자동차 값이 얼마나 비싸냐고. 미국에서 2천만 원에 파는 거 우리나라에 4천만 원에 팔아먹잖아. 국민들한테 4천만 원에 팔아먹으면서 뭐라 그래? 임금이 오르고 비용이 올라가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이 스마트폰이나 삼성전자 전화기도 다른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소비자 가격은 배로 받고 임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에요. 그 영업이익을 이 사람들이 반만 포기해도, 얘네들이 영업이익 절반만 포기해도 그 돈을 그 관련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그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돈만 받아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쓰겠죠. 나라 안에서 돈을 쓰면 그 돈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이 유발되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나 삼성에서 돈 벌어서 뭐 합니까? 현대나 삼성이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뭐 해요? 사회 기부해요? 그림 사서 모으잖아요. 비싼 그림 사서 모아가지고 창고 안에, 산속에 있는 창고에다가 그거 그림 모아두는 거잖아. 그거는 전혀 뭐가 안 된다? 경제 유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재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또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주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이명박이 그 부자들한테 22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2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투자 유발 효과를 내겠다. 투자 유발 효과를 내겠다. 그런데 22조 원을 깎아준 기업들이 직원들 뽑았어요? 청년 일자리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잖아. 안 늘어났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명박과 박근혜 개사기라는 거야.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고 개소리를 했는데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그동안 100조 원 깎아준 이명박 이거 거꾸로 매달아야 될 문제야. 100조 원 토해놓으라고. 이명박을 이거는 처벌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그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요. 부자 증세를 했다고 어찌나 떠벌려가지고 나는 22조 원 도로 걷기로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얼마? 1조 원도 안 걷어. 1조 원도. 이명박이가 부자 세금 22조 원씩 1년에 깎아줬는데 박근혜가 걷겠다는 세금이 1조 원도 안 돼. 3천억인가? 그거 걷으면서 생색을 내는 거야. 부자 증세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주겠냐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이건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야. 얘네들이 지금 일자리를 얻지 않으면 20년 뒤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2004년 5년에 우리 이제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였어.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그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이다. 현재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이 어떨 때였냐면 IMF 이후로 출생률이 확 떨어졌어요. IMF 이후로 막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극대화되면서 그 뭐라 그러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저출산은 뭐다? 국가의 재앙이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김근태 의원이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 저출산이 국가의 재앙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 낳기 운동을 막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들이 뭐라래?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낳지.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 뒤로 꾸준히 이 뭐 세자녀 낳기 운동,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 국가가 키우는 그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 아이를 낳기만 해라. 국가에서 키우겠다. 무상보육! 뻥이었죠. 뻥이요! 그 무상보육 얘기가 왜 나왔냐? 아이 낳기가 힘들어요. 아이를 낳아서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기저귀값, 분유값 감당이 안 되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 그리고 애를 낳으면 둘 중에 하나가 쉬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애를 나라에서 키워주겠다. 뻥이요. 뻥이었어. 손 개뻥.
그래서요, 이 무상보육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복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을 또 얘네들은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잖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치품이 아니야. 무상보육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뭐 세 자녀 이상 이명박이 뭐라 그랬어요. 세 자녀부터 나라에서 키워준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이는 다 공짜로 크는 줄 알잖아. 그거 다 뻥이에요. 지금 세 번째 자녀들에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자체들이 다 적자잖아. 그래서 세 자녀 지원금이 나오는 단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아이들이요, 나라에서 키운다는 개뻥을 갖고 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야. 국민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뭐 강남 같은 데는 돈이 워낙 많잖아. 강남구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는 세 자녀 지원이 빵빵해. 근데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전라남도가 더 심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더 가난하잖아. 그런 데는 지원이 뭐 국물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무상보육,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요 세 가지가요, 국가에서 돈을 투입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야. 국가에서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상보육. 그리고 이 무상보육은 언제까지? 만 18세까지 무상보육. 양육비를 주는 거야, 나라에서.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주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취업구조를 만들고 경제상태를 만드는 거, 그게 국가가 할 일이야. 이걸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애들이 신생아는 점점 줄어들고 그 신생아들이 어떻게 된다? 아무리 돈을 벌으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 전액을 국민연금으로 내도 먹여 살려야 될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 55세 여성들이 왜 일자리를 가질까요? 55세 여성들이 왜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할까요? 아빠들의 월급이 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 지금 아버지들의 월급이 한 가정의 생활비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또 미친놈들 들어왔으니까 얼리고 할게요. 아버지의 월급이 가족을 유지하려면 사실 4인 가족의 아버지는 얼마를 벌어야 되냐?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돼요. 4인 가족이면요, 한 달에 800만 원이 월급으로 나와야 돼. 실소득.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적어도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8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대출금 내고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공납금? 나라에다가 공공요금 내는 게 한 2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네 사람 식비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200만 원 그 중에 200만 원은 또 뭘로?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200만 원 정도는 이 집 대출금, 이런 문제,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4인 가족 아버지는 뭐가 필요하다? 8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아야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중에 800만 원 받는 사람이 몇 프로? 그게 아마 1%도 안 될걸? 지금 현재는요, 월급에 800만 원인 아버지들이 우리나라에 극히 드물어. 있다. 월급에 800만 원 이상인 데가 있어. 어디? KBS. 예. KBS 직원은 70% 이상이 억대 연봉자라며. KBS 직원들은 그 70% 이상이 억대 연봉자인데, 그러면서 철도 노조더러 귀족 노조라고? 영민아! 나와봐. 예.
철도노조가 귀족노조라고 방송했던 KBS. 지네들은 직원 70%가 억대 연봉자야. 어? 그러면서 누구더러 억대 연봉자래. 넘어가서. 예. 아, 57%예요? 70%가 아니라? 미안해요. 57%래요. 예. 57%도 많지. 직원의 57%가 억대 연봉인 KBS에서 감히 현대자동차나 뭐 이 철도 노조를 뭐 귀족 노조라고 보도할 자격이 있어? 어? 예. 방송국 PD 하려면 외국 갔다 오고 서울대 나와야 되고 인맥 없으면 아예 못 가요. 방송 중입니다. 예. 그 남양군매님, 뒹구리양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하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아까 그 김주영님이 떡도 보내셨는데 뭘 또 보내셨어? 다른 김주영님인가? 이거 뭐지? 이거 뜨는 거 아닌가? 멋있다. 밤나무 염색 무명으로 만들었어요. 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아, 이게 왜 김우현님 선물이야? 이거 가슴도 있거든? 가슴 모양 있으니까 내 거야. 오가연님 감사합니다. 예. 팔이 안 넘어갔거든? 넘어가서 내가 이거 단추 채웠거든? 이거 봐, 이거 봐. 그러게. 이거 입고 팩트TV 가서 자랑해야지. 요거 우리 팩트TV에서 그래서 이제 팩트TV 입고 가려면 옷이 뭐 입고 가지? 가서 아, 잠깐만. 보내주신 네
방송 마저 할게요. 너무나 예쁜 옷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이거 잘 입을게요. 이 아무 옷이나 안에 그냥 아무거나 입고 아무 티셔츠나 입고 이거 입으면 앞으로 이건 내 뭐지? 나의 교복이야. 유니폼. 팩트 갈 때 맨날 이거 입고 갈 거야. 자,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왜 앞치마 비슷하게 옷에 이렇게 레이어드 룩이라 그러잖아요. 겹쳐 입는 거. 안에 어떤 뭐 옷을 입고 그 위에 겹쳐 입는 그런 스타일로 보내주셨네. 예. 앞치마로 하기에는 조금 뭐 요리할 때 설마 나한테 앞치마를 보냈겠어요. 협단이님 감사합니다. 예, 앞치마라기보다 뭐 작업할 때 뭐 하고 해라 이런데 내가 저기가 아닐까 싶어. 왜 밥 먹을 때 이렇게 앞에다 두르는 거 워낙에 많이 배가 나와서 많이 흘리니까 밥 먹을 때 두르고 먹으라고 보내준 게 아닐까? 예. 일종의 앞치마야, 앞치마 같이 생긴 거. 남편분 드려야겠네요. 턱바지. 그만해! 그만해. 자. 아까 어디까지 했어? 빨리 진정들 하고.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에이, 진짜. 우리 방송할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연두선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방송해야 될 이야기 얼마 안 남았어요. KBS 귀족로죠. 맞아. KBS는 57%의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받는 돈은 뭐 정당하고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거나 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요. 굉장히 근로 조건이 안 좋아요. 이 자동차의 조립 공정에 이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계속 서서 일하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이 드는 거야. 일반 전자 공장은 뭐 각 부품 납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유해 물질, 발암 물질 같은 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흡입하면 그게 산업재해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게 공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건강이 위험해지는 어렵고 힘든 일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육체 노동자들에게 돈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니까 그런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저 생계비를 육체 노동만 해도 한마디로 블루칼라 공장 노동만 해도 월급이 8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래야 아이들을 낳고 키우지. 그게 기본급이 그래서 다른 나라는 기본급이 높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월급 800만 원 받으면 귀족이라고 싸잡아 욕하면서 지네는 더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정당한 임금은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정말로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아빠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그 돈을 전부 다 쪽쪽 빨아서 회장님이 제왕처럼 살잖아. 그러느라고 제대로 된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줄 것, 그리고 아이들을 태어나면 나라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월급을 못 주겠으면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나라에서 18세까지 키워주는 거야. 양육비를 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가르치고 그거를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나라 안에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이 사회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이 자본가들이 그걸 하겠어요? 재벌들이? 안 하겠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재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임금을 제대로 주도록 독려하고 또 일자리를
지금 막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을 한 사람한테 막 70시간씩 일시키는 그런 짓 못하게끔 규제를 해주고, 그래서 대기업의 노동 착취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를 못하게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신년연설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랬죠.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기업이 쪽쪽 빨아먹는 걸 계속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제대로 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 최소 6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그 나라에서 키워주는, 공짜로 먹여주고 가르치는 그 일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돈을 받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사회가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로 나라의 미래와 관계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다? 무상보육, 청년 일자리. 무상보육을 해야 신생아들을 낳을 거 아니야. 계속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키워야 애들을 계속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나중에 망하지 않는 거야. 또 청년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야 그 일자리를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또 낳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 낙순물처럼님 감사합니다. 무상보육, 청년 일자리, 정당한 임금, 합당한 임금, 그러니까 합리적 임금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뭐야? 무상보육, 청년 일자리, 합리적 임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누구한테? 대기업에게 너 왜 임금을 제대로 안 주니? 왜 100명이 일할 걸 50명만 부려먹으면서 50개 일자리를 만들지 않니? 50개 일자리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줘라. 그래도 너네 물건 팔아서 많이 남잖아. 예. 네. 자, 이게 지금 망치 부인이, 의료 민영화 문제도요. 사실은 이게 뭐냐. 이 의료 민영화가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대기업을 큰 병원을 갔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도 나도 큰 병원에 다녀. 그래서 지네가 기다려야 돼.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아예 그 의술이 있는 큰 병원은 돈 있는 사람만 가자. 기억나잖아요. 이명박이. 그래서 대형병원,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치료비를, 보험료,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 그거 추진했던 거 기억나죠? 의료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 부자들을 위한 의료를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언제든지 쉽게 치료받고, 지들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의료 관광까지 원하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원격 진료나 받고 너네 그냥 대충 약이나 타먹어라. 그게 의료 민영화야.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상할까요? 뭐가 망가질까요?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국민 건강이 상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특히 국민 건강 중에 국민 건강이 약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뭐예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죠. 예, 어린이와 노약자들. 부자 노인들은 걱정할 게 없어.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난한 노인들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들이 의료 공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지역에 병원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그게 의료 민영화의 문제다. 사실은 의료 민영화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정확하게는 영리병원 합법화라고 봐야 돼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질 않았어요. 병원의 목적이 영리병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란 말은 정확하게는 또 틀린 거야. 왜냐하면은 모든 병원이 개인 병원이잖아. 국립의료원이 전체 병원의 10%도 안 되잖아요. 원래 다 민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민영화란 표현은 잘못된 거야. 병원의 영리화, 그걸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영리병원 추구. 그걸 지금 이명박 때 통과시켰잖아. 영리병원을 합법화시켰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병원의 목적은 국민보건의료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병원의 영리적 목적, 이윤 추구를 위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게 병원 영리병원 운영 합법화예요. 다른 말로 부자를 위한 병원을 만든다는 얘기지. 응.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리병원 합법화예요. 그게 결국은 이 공동체를 해치는 국가 전체 국민 다수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발상인 거죠.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 약한 놈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독재자들일수록 뭐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안 해요. 장애인들은 뭐다. 하등 동물지다 이렇게 봐요. 하등 인격체라고 봐가지고 소위 그 모든 독재 정권들이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독재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는 사라지는 게 낫다. 우등한 존재만 살아남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 거야. 그게 독재 정권의 공통점이에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사라져도 상관없다. 경제생활에 도움 안 된다 보는 거야. 지들이 돈을 못 버는데 쟤네들이 있어봤자지. 그러니 나라에서는 차라리 부담스러우니까 사라져도 돼.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그 복지 지원을 줄이는 거야. 장애인이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필요한 지출하지 않겠다. 그게 독재 정권의 기본 마인드야. 그러면 그건 왜 잘못된 걸까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한데? 자, 장애인이 사라지고 뭐 중독자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바로 당신이에요. 지금 뭐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권력자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서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적당히 중간쯤 하고 있는 당신이 그 다음 제거 대상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약자,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된다는 거는 전체를 지키는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단지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만들어주는 거, 그 목적이 뭐냐? 그 위에 전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제도, 요거를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야.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약자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으로 무너지고 밥이 되면 결국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되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복지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아휴. 이거 녹화 떠서 스샷 떠가지고 올려주세요. 요거 고소 자료로 쓰겠습니다. 네. 돈이 많은가 봐. 네가 한번 이제 우리 변호사 전화 받고 질질 한번 울어봐야 정신 차리죠. 네. 자, 청년 실업 문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지금 50대 이상 노인들한테 그냥 맛보기, 그리고 이 저질 일자리, 저질 수입을 몇 푼 주고 그걸로 적극적으로 박근혜 홍보하게 하는 이 정책의 문제는 뭐다? 나라의 미래를 말아먹는 정책이다. 예.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50대 이상의 자기 지지층한테 몇십만 원짜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제 구조가, 재벌 구조가 대호각성해서 온 국민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야 나라의 경제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소비 능력을 갖고 자생적 경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경제 구조의 선순환, 자생적 경제 구조,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야. 따뜻한 나라가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뭐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 하시죠. 그래요. 대통령 할게요.
일단 님이 가서 박근혜를 끌어내려. 일단 가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면 내가 대통령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게 문제겠지? 그지? 나를 대통령 하라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자, 일단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박근혜가 내려와야 되니까 우선은 1단계 박근혜를 먼저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 출마할게요. 예, 뭐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망치 부인이 곧 대통령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그래서 그냥 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아니다. PK동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는요, 청년 실업 문제를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을 안 해. 지금 이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는 50대 이상의 노인들 입에 사탕 물려주는 걸로 대충 입을 막고 그리고 그들의 투표를 통해서 계속 집권하면서 재벌들의 주머니 불려주는 거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PK동희님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돼요. 예? 이 구조를 알아야 돼. 하다못해 모든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국민 여러분, 모든 파업이 불법이란 말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어떤 권한이 있다?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의 이 노동조합에게는요, 정당한 절차를 밟은 파업권이 있어요.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또 지금 우리 경제가 후진국이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참아야 된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무역 규모는 세계 13위예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24,000달러예요. OECD에서 중간급이라고요. 그런데 왜 선진국 회의에서도 중간급인데 왜 우리 후진국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월급을 훔쳐가려고. 지금 대기업은, 재벌들은요, 막 제왕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제왕이 쓰고 있는 돈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인데 그걸 지네들이 제왕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경제구조의 문제를 잘 모르니까. 경제민주화란 뭐다? 예, 어제도 계속 얘기하고 제가 매일 날마다 얘기하는 거. 자, 다 같이 주문을 외웁시다. 민주주의의 목표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목표. 민생입니다. 다 같이 뭐요? 민주주의의 목표가 뭐다? 민생. 민생과 민주주의는 별개의 문제다. 하나의 문제다. 하나의 문제다. 왜? 민생이 뭡니까? 뭐 서민들한테 뭐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야. 국민, 시민, 백성민, 국민이 주인이야. 주인이 잘 사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목표는 민생이에요. 그러면 민생의 다른 말이 뭘까? 두 글자로 복지. 뭐요?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생복지야. 민생복지가 민주주의랑 별개가 아니야. 지금 민주주의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 그러나 복지는 사치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또라이 꼴통 새끼들 하는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생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민생이야. 그게 민주주의의 목적이야. 민생과 복지는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해서 복지는 사치다. 복지가 복지병으로 나라가 망한다. 이게 누구야? 개사기야, 개사기. 정말 씹사기죠, 씹사기. 이거 사기입니다. 복지. 자, 이 복지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복지는 뭘까요? 그 다음. 최고의 복지는 뭐다? 일자리. 뭐요? 최고의 복지는 뭐다? 일자리. 일자리 중에, 일자리. 그러면 일자리의 의미는 뭘까요? 몇십만원짜리 땜빵식 일자리일까요? 200만원 이상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정규직일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도 알죠? 비정규직은 언제나 자를 수 있는 거고 정규직은 자르려면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도 알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뭔가요? 비정규직은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정규직은 자르려면 재판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가장이라면
가장이 책임지는 가족들이 최저 생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 임금을 주는 정규직 일자리. 그게 정규 일자리의 기본 의미야. 뭐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 그게 이 최저생계비를 주는 것이 그런 정규직을, 그러니까 최저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복지의 개념이다. 다음, 뭐라? 청년 일자리는 복지 중에서도 뭐야? 미래 복지에 대한 투자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국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왜?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죠. 청년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그래서 나라의 신생아가 줄어들고 국가가 패망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청년 일자리. 어떤 일자리? 생활이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맨 지아버지 새마을운동 공원 만들고, 지아버지 동산 만들고, 추모공원 만들고, 그런 미친 짓거리 중단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재벌들에게 국민들의 국민들로부터 빨아먹은 돈 절반 내놓게 하는 거.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 망치부인 이야기한 거 정리가 좀 돼요? 이게 우리의 올해 목표예요. 국민들이요,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인 줄 알아. 경제민주화가 뭘까요? 다른 말로 그러면 오늘의 핵심. 경제민주화는 다른 말로 뭐다? 국민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뭐요? 경제민주화는 뭐다? 국민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뭐다? 생활이 가능한 정규직이다. 생활이 가능한 정규직. 다 같이 뭐요? 일자리란 생활이 가능한 정규직이다. 합리적인 임금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한 합리적 임금의 정규직. 그게 일자리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야? 나라의 주인이야. 여러분이 누구야? 국가의 주인이야. 국가의 주인이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국가에게, 공무원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 생활이 가능한 합리적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은 생활이 가능한 합리적 임금을 주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누구한테, 재벌한테 너 그만 빨아먹어 이 새끼야. 중소기업 노동자들, 너네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합리적 임금을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을 여러분이 채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 노릇을 못해요. 주인이 노비처럼 살아요. 자, 고대광실 기와집에 주인이 있어. 근데 이 주인이 바보야. 주인집 아들이 바보라서 맨날 노비 처소에 가서 노비들이 입는 옷 입고 노비들 눈치 보면서 그러고 살아. 그럼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불러요? 등신 새끼라고 부르죠. 지금 여러분이 그 국가에다가 일자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그 고대광실 주인집의 등신 아들이에요. 등신 딸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또 뉴스 다 못 봤네. 좀만 더 할까? 예, 오늘 우리 제목만 보고 갈까? 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청년 일자리 얘기하다가 끝나서 저 앞에 30개 뉴스 더 있는데.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언급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염수정, 추기경,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언급 아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환자 부담 커지는 의료 영리화. 그렇죠. 이거예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 영리화. 미미홈님, 거울 보고 기절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면공화국. 이것도 뭐지? 예. 씨름하는 밀양. 이것도 봐야 되는데, 예, 시간이 모자라다. 존경받는 CEO, 평판 속 안랩도 나쁨까 후려쳐 비난도. 이게 안랩이 안철수 무슨 저기 회사죠? 나쁨가로 후려쳤군요. 네. 만들어진 존경 분위기죠? 대통령 직속기관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 전략 추진해요. 생계형 서비스 업종은 퇴출해야 된대. 한마디로 영세 자영업자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네. 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봐봐. 이게 뭐야.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독재자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뭐 재보선, 격전 예고. 격전은 무슨 새누리당 압승이지. 예. 통일 대박론 그 수수께끼. 최은혜 사장 총선 나가려 철도노조 강경 진압했냐. 황 대표 정치하고 싶은데 자기 좀 돌봐달라고 했다라고 전에 관련 뉴스 얘기했고요. 시뮬레이션 수주한 교수 천안함 시뮬레이션한 교수 얼마나 벌었을까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법원 MBC 파업은 정당, 해고는 무효,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 정직 처분 모두 무효 판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못 받은 임금 이거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표창원, 최연애 상처난 아이들 팽개치고 명품 쇼핑 다니는 꼴 220개 시민단체 즉각 사퇴하라. 국회 철도서위에서 제명하라. 뭐라는 얘기가 있었다. 각하는 안녕하십니까. MB 정봉주 19일에 MB 둘레길 걷기 행사 개최. 최연애 선진당 출신 당협위원장 앉히지 말라 했을 뿐 최연애가 선진당 출신의 당협위원장을 앉히지 말라고 했다라고 정치 로비를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 최악의 청년 고용률 눈 높은 청년 탓. 이거 봐. MB 때 주장 되풀이. 청년 반발. 4명, 10명 중 4명이 임시직인데 뭐라고? 예. 기가 막히죠? 예. 이게 박근혜 정부의 실체예요. 남북 서해 군사훈련 중지 제한. 북한이 남북 서해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설부터 비방 중상도 그만하자. 북한에서는 화해 제스처를 자꾸 쓰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못 믿겠다죠. 윤여준 의원 핵부터 포기해라 이거 아니야? 그죠? 윤여준 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내가 뭐라 그랬어. 쟤네들의 목표. 새누리당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의원 내각제라고요. 딱 나오잖아. 정부 북중대제한 전면 거부. 사실 왜곡 유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이게 뭐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아니 몰라. 그럼 봐 이거 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정부 북중대제한 전면 거부 사실 왜곡 유감. 정부는 17일 이른바 북한의 중대 제안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비방 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의 비방 중상을 지속해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제 북한이 화해 모드를 하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뭐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음력설 명절을 계기로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 북한이 이를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줄 예정.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 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 제한이 실현되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산가족 상봉 여기까지를 주장했는데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훈련 중지 요구와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국민의 군사훈련,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와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NLL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인 문제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의 덫에 걸린 거야. 김정은이 지금 이제 김정은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는 평화 노력을 했다. 요게 세계 그러니까 대서방 뉴스야. 이건 남한에다 하는 뉴스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다가 나는 남한에다가 평화를 요구했다라고 김정은이가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3월 달에 전쟁설, 3월 달에 전쟁이 날라면 계속 남북관계, 긴장관계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국에서 이거 다 보고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될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의 덫에 걸렸거나 둘이 짜고 하거나 지금 딱 보는 거는 짜고 하는 꼬라지는 안 보이고 김정은의 덫에 걸렸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로 벌써 2번이나 김정은이 신년 행사에서 남한과 대화하겠다. 평화적으로 풀어가겠다 얘기했지. 그 다음에 중대 결정을 제안했지. 중대 제안을 했지. 그런데 지금 남한에서 2번 다 거절했죠.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나중에 사고를 칠 때 그거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지금 박근혜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박근혜 정부가 지금 김정은의 수에 말려들고 있는 거라고. 이럴수록 먼저 더 대범하게 평화적인 노력. 그러니까 김정은의 요구보다 한 발 더 많이 그래 좋다. 네 요구를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놓고 그러면 너도 비핵화를 위해 뭔가 실천적 노력을 해라.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정부 이 꼴통 새끼들이 김정은 수에 놀아나면서 걔네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먼저 핵부터 포기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주변에 여론을 만드는 다른 강대국에 볼 때는 이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2번이나 거절했다. 결론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가 외교나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이 지랄이야. 맨 통일은 대박이라 말로만 그러고, 통일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그죠? 북한은 적대적 행위를 중단을 먼저 하겠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좋다! 다 받을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이러면서 비핵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등신들이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욕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대박 부추기는 도박 정권에게 보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예요. 최연의 얘기. 김용민의 그림마당. 요란하게 먼저 한 장 던져주고 연예인 해결검사 파문 대화록 유출 김무성 권영세 무혐의 정신 팔린 틈을 타서 수사가 아닌 사기꾼의 수준. 딱이네. 이거 어저께 이거 언제 만평이야?
오늘만 평이에요? 예. 예, 산책님 감사합니다. 딱이네, 딱. 내가 왜 빨갱이야, 이 새끼야. 내가 북한을 따라가자 그랬어. 김정은이를 칭찬을 했어. 아이, 무식한 새끼들. 네. 딱 요거죠. 연예인 해결사 검사 사건 파문. 그래놓고 지금 대화록 유출 김무성 권영세 무혐의. 예, 아이, 딱 맞는, 예, 딱 맞는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끝나지 않은 BBK 사건, 다스의 140억 요구, 옵셔널 벤처스 측 김경준 다스 상대로 한 미 소송에서 승소. 옵셔널 벤처스가 김경준 다스를 상대로 한 미 소송에서 한 미국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게 뭔 얘기지? 이건 지금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내일 다루고. 여성인권 걸림돌 판검사 검찰 8명. 에휴. 성희롱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들인데 뭘 더 바래. KBS, MBC, SBS 뉴스에 이진한 검사 성추행이 없다. 뉴스를 안 다룬다는 얘기죠? 그죠? 예. 성추행 검사 경고 처분. 그 다음에 김무성 권영세 무혐의. 이게 바로 오늘날 검찰의 모습입니다. 천안함 3년 넘게 해외조사단 정체도 오리무중. 프로민님 감사합니다. 이건 참을 만큼 참았다. 아까 그 기사고요. 한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 북한에 보여줘라. 벨기에 방송. 벨기에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북한에 보여주라고 했다고. 아우, 어려운 걸 어떻게 알고. 네. 그 MBC 파업은 정당하다. 해고는 무효다. 예, 프로미님 감사합니다. 대자보 찢은 일베 회원 검찰 송치. 이게 뭔 얘기냐? 대자보를 찢어놓고 그거 인증샷을 찍은 거야, 어떤 놈이.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고소를 했어. 대자보 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됐다. 이런 얘기죠. 기소 의견으로. 예. 맥커리의 후배들 영리병원에 수천 개 빨대 꽂는다. 자, 한마디로 이제 병원이 이윤 추구를 하게 되면 병원비가 올라가고, 병원비가 올라가면 국민들이 가난한 국민들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왜? 그래야 가난하고 천한 것도 빨리 죽지. JTBC 손석희 뉴스 9시계 중징계 곧 불복 소송. 손석희 뉴스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중징계를 내렸죠. 여기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한답니다. 이 소송 참 내 생전 JTBC를 보니 응원하는 일이 생겼네. 자, 미국에서 옵셔널 벤처스 소액주주들이 에리카 김 다스에 낸 140억 반환 요구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다스 김경준 측 이면 합의설이 근거가 되었던 140억을 다스가 토해내고 거래의 불법성을 미국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 되었으므로 다스 실소유자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 BBK 얘기 내일 좀 다뤄볼까요? 20살의 봄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이 아니구나. 뉴스 창조 경제야. 네. 이명박을 특검하고 처벌하라.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이렇게 부족했다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 나름 진짜 아까 1시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뉴스를 제대로 못 다뤄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들 하셨나요? 이명박 특검분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방송을 정리하고요. 야생라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팩트로 출발합니다. 예, 팩트TV에서 8시 30분 망치부인이 출연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 보러 오실 거죠? 모두 망치부인 보러 오세요. 프로미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 밤 8시 반에 팩트TV에서 만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보민이장님, 배롱나무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추천해주신
2164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살의 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고생해주신 매니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백명미연님 감사드리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예, 20살의 봄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문익환 목사님 그 추도식이 있어요. 20주기 추도식이 있대요. 거기 마석공원에서 모바일 방송 예정이 있습니다. 제이보고님 감사하고요. 제가 좀 건강이 허락하면 그 촛불 집회까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고요. 내일 상태 봐서.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예, 좀 연락이 와서 내일은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아침에 문익환 목사님 20주기에서 뵙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 인생수다방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팩트TV 출연, 토요일 오전 그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 인생수다방 그리고 월요일날 2시 시사수다방에서 뵙겠습니다.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원래 월요일날 삭발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검찰에서 좌익 교수 잡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네, 화요일날 망치부인 검찰 갑니다. 페더21님 20살의 봄님 감사합니다. 좌익 교수 어떤 놈인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